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물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PPP라고 하는 개념도 저희가 이제 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PPP의 관점에서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환율을 구성하는 어떤 기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환율 모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PP의 문제점이라든지 실질 환율,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금 다음 주가 중간고사 전주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랩업 세션을 하나 만들어 갖고 중간고사 리뷰를 하고 마치는 거, 중간고사 대비용의 어떤 대비 세션을 짜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한 주 휴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휴강은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금요일 하루 휴일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약간 진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요번 챕터에서 얘기 못했던 거 얘기하고 아마 중간고사 리뷰하고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던 내용도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주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통화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절대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개념, 아까 이제 absolute PPP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환율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통화적 요인들을 사용을 해서 환율을 갖다가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저희가 지금 지난 학기 초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되,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의 일종의 트윅을 하냐 그러면 중앙은행하고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어떤 통화량이라는 팩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량과 함께 이제 결정되는 어떤 이자율이라고 하는 팩터, 그 다음에 이제 GDP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물가가 결정이 되면 그 물가로부터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화주의 접근법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 나라들 사이의 고유의 어떤 통화량이라든지 금리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 환율이 결정되는 게 맞기는 한데, 얘가 왜 장기 환율 모형으로 불리냐 그러면은 물가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환율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자율이 변했다고 해서, 혹은 GDP가 늘어났다고 해서 물가가 리얼타임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물가가 조정되고 변화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차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변화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이 성립하려 그러면 이 환율 모형은 사실은 단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챕터에서 공부하는 거는 장기 환율 모형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조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노란색 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미국의 물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통화량, 말하자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MS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이 통화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사실은 통화 수요에 맞게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분모에 들어가고 있는 L,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통화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율과 총생산으로부터 정해지는 일종의 그 유동성에 대한 함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량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물가라고 하는 거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통화량 대비
실제 공급되고 있는 통화량이 크냐 작냐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물가 수준이 사실은 조절이 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이 식이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서 예를 들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를 갖다 시장에 공급량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MS 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는 결국은 그 EU 유로존에서 이제 결정되는 GDP와 그다음 유로존에서의 어떤 이자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수요, 그것이 결국은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가 압도하게 되면은 사실은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게 공급되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통화가 수요 대비 좀 많이 공급돼서 분자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약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실 이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 그 우리가 절대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물가 비율로서 정해진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물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공급량과 이자율과 총생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이 사실 이 통화주의 접근법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P가 성립하는 어떤 정도,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이 실질 통화자산의 공급량이 실질 통화자산에 대한 수요에 일치되게 조정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실질 통화자산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어떤 레벨에서 이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제 봤던 것인데요. 결국 이자율과 통화량, 생산량이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정해지고 또 환율이 정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이 모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 공급이 한번 확 늘어났다 그러면 국내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국내 통화는 사실은 절하하는 거죠. 말하자면 해외 대비 말하자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물가 통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통화가 이제 절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R이란 것도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통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야 되니까 리퀴티가 사실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 저금하려고 그럴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 국내 물가 수준이 좀 올라가고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국내 통화는 좀 절하할 것이다.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Y 같은 경우도 그 국내 GDP가 점프했다, 뭐 어떤 뭐 혁신이 있었거나 여타의 이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화 수요는 올라갈 것이고, 통화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었던 그 물가 공식에서는 사실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 수준인 P가 이제 내려감으로써 국내 통화가 절상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 통화주의 접근법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결국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 물가가 정해지고 물가 때문에 또 환율이 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할 때에 통화 공급량, 그 다음에 이자율, 생산 수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국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결정에 의해서 통화 공급을 갖다 한번 늘려버렸다. 그래서 그 늘어난 통화량 유지한다 그러면은 국내 물가 수준을 비례적으로 말하자면 그대로 늘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기 지지난 시간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사는 마을에 갑자기 돈이 확 풀리게 되면은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통화 공급이 사실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PPP를 통해 가지고서 국내 통화가 사실은 절하가 되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PPP에 기초하지 않는 다른 어떤 환율 모형에서도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통화가 비례적으로 절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한 모형이 통화주의 접근법에서도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실질 그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이 말인즉슨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은 그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그 실물 자산 가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자율 상승을 감안해서 뭐 일반 금융자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사실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이제 그러한 경우에 물가 수준이 상승했으니까 그 나라의 돈이 매력이 없어졌죠. 매력이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통화가 이제 비례적으로 절하되는 어떤 그러한 그 모형의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생산 수준도 마찬가지인데요. GDP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뭐 그 나라의 어떤 경제 혁신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전했다. 그러면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해서 국내 수요는 사실은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서 실물 자산들, 말하자면 뭐 각종 기계류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사실은 은행 돈으로 묵히고 있는 것보다 그걸 갖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활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국내 통화가 절상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러한 그 요인들, 통화 공급량이라든지 통화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원인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그 사실 똑같이 일치되도록 중앙은행이 계속 역할을 하면서 물가 수준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이제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과정을 사실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결국 물가가 크게 진동하지 않게 되니까 환율도 PPP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물가가 흔들리지 않는 한 환율도 흔들릴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경제학자로서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자로서 어빙 피셔가 있습니다. 이분의 업적이 뭐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피셔 효과라고 있어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할 때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국내 통화 예금의 이자율도 같은 정도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 가지고서 1년에 뭐 2% 정도 내가 뭐 이자를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2%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실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빼고 나면 실질 이자율, 경제가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 수식에서는 R로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R이라고 하는 거는 I에서 파이를 뺀 것, 즉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피셔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변동하여서 인플레이션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에 상응하여서 사실 이제 실질 이자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명목 이자율도 사실 똑같이 따라다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평형 조건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앞에서 봤을 때 피셔 효과라고 하는 거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이자율의 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율이 단기에서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빵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장기에서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0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환율 모형에서 우리가 이 지금 그 환율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이자율 평형 조건, 예를 들어서 두 나라 사이의 이자율 차이,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자를 원화로 예금해서 이자를 받을 거냐, 환전에 나간 다음에 미국에서 달러로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다시 원화로 가져올 거냐, 그게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차익거래가 형성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결국 이자율 평형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양국 간의 이자율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현재의 환율과 미래의 환율에 대하여 이미 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자율 평형 조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쉬기 전에 배웠던 게 렐러티브 PPP였죠. 결국은 환율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 인플레이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렐러티브 PPP에서 우리가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 피셔 효과의 결론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일본에 있는 좌병과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우변이 사실 그 가운데 있는 환율의 차이, 결국 1번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2번에서 왼쪽에 있는 저 식들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상을 이제 좀 매칭시켜 가지고서 같은 요소들을 보실 수 있게 해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이자율 평형 조건과 상대 PPP의 세상과 그 다음에 어빙 피셔가 이야기한 얘기가 사실은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통화 예금의 이자율도 상승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내 이자율이 외국 통화 이자율 대비 더 오르면서 이제 국내 통화가 절하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목 이자율 R이라고 하는 게 상승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금융자산에 투자했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니까, 토지라든지 기기류라든지 여타의 어떤 실질 통화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커지게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럼 이제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을 표시해 뒀습니다만은, 명목 이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질 통화자산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실질 통화자산 수요가 떨어졌으니까 결국 통화 공급량이 감안해 가지고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P값이 상승하는 결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국내 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는 PPP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PPP 상으로 봤었을 때 환율이 같이 상승하게 되고, 그런 그 결과로서 국내의 통화가 절하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장기 환율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입니다. 결국은 그 통화 공급이나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원래 꾸준한 속도로 증가를 한다라고 가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제 파이만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 1년에 1%다. 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됐다. 그럼 델타 파이만큼 예를 들어서 가속됐다. 그러면 통화 공급하고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파이 플러스 델타 파이만큼 이제 서서히 증가할 거고, 그거에 상응해 가지고서 국내 통화도 서서히 절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화주의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그 관점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명목 이자율이라든지, 명목 GDP라든지, 뭐 물가 수준 같은 것은 그 경제학에서는 이런 명목 변수들은 장기로 봤었을 때 기조적으로 계속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통화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GDP가 커지니까 그거에 상황에서 이제 GDP가 이제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파이만큼이다라고 할 적에 T0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부가 통화 공급 속도를 늘려버렸다 라고 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이제 오렌지 구간을 지나 빨간 구간으로 가게 되면 통화량의 그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달러에 대한 어떤 이자율이 좀 더 이제 그 T0 시점에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 것만큼 달러 이자율이 좀 더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달러 이자율이 점프해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과 상응해서 이제 실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 것만큼 물가도 사실은 물가 수준도 원래는 꾸준하게 이제 파이만큼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T제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물가 수준이라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긴 한데, 정확히는 물가 수준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속도입니다. 물가 수준의 상승 속도가 그냥 말하자면 점프해가지고 쭉 빨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달러와 유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양국 간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차이를 감안해 가지고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던 것이 어느 한 나라가 더 빠르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환율이 감안해 가지고서 사실은 기울기도 같이 좀 더 가팔라지는, 지금 연두색이 연한 연두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바뀌었죠. 짙은 녹색으로 가면서 결국은 환율도 말하자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니까 사실 이제 달러화가 유로 대비 좀 더 약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관점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의 기대와 전망을 다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장기 모형으로 갈 때에는 물가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소를 모형에서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장기 모형을 우리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PPP에 기초하지 않는 장기 모형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예상이 달라지더라도 물가 수준이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PPP에 기초해 가지고서 지금 바라보는,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통화주의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조절되게 되면은 물가 수준이 바로 조정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화가 예를 들어 PPP를 따라가지 않는, 예를 들어 지난 시간 같은 어떤 그런 모형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환율은 좀 약간 오버슈팅을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PPP에 근거해 가지고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뀌게 되면 물가 수준이 바로 이제 조정이 되죠. 그거는 이제 아까 봤지만은 이자율 페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 PPP라든지 그다음에 피셔 이펙트 해가지고서 사실은 바로 이제 시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국내 통화는 오버슈팅 없이 바로 이제 장기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 공부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시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또 드린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찬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요번 시간이 결국 이제 PPP까지는 쉬웠는데 이제 좀 다른 논의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남아있는 시간은 조금 이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들 리뷰하면서 이번 주 시간 마치고자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명목 변수들, 특히 이제 뭐 GDP라든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기조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제 좀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왔고요. 1910년 해방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PPP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이게 단위가 이제 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지금 보다시피 1밀리언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사실 밀리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 트릴리언이죠. 그러니까 1 트릴리언 US 달러 수준이 될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천조가 된 게 맞죠? 그러니까 달러가 될 때까지 이제 사실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숫자도 숫자겠지만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사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 변수, 특히 물가라든지 이런 GDP 같은 거는 사실은 꾸준히 늘어나는 속성이 있고요. 얼핏 보기에도 이제 약간 주춤주춤하는 기간들이 보면 이제 결국은 그 태평양 전쟁 말기, 그러니까 우리 해방 시기쯤이 되는 40년대 중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저때 이제 사실 오일 쇼크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쿠데타가 저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푹 꺼지는 거는 이제 IMF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의 어떤 물러나는 구간들이 있긴 하지만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경제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GDP 성장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업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자원을 집중하고 빠른 그 성장을 보임으로써 사실 두 자릿수 대 성장을 꽤 오래 유지를 하다가 사실 이제 2000년 들면서 점점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경제가 이제 물론 좀 약간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하지만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거지 성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뭐 50kg인 사람이 5kg가 늘어나려고 하면 사실 체중이 10%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사실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5kg 늘어나려고 그러면 5%만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이스 이펙트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건 성장률 자체는 이제 그 폭 자체가 다소 과거 대비 내려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통화 공급량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도대체 통화 공급이 뭐길래 라고 생각하실까봐 뭐 통화 공급량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사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M2가 사실 뭐 어마무시한 양으로 지금 늘어나 있어요. 70년대 대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그러니까 590 빌리언, 그러니까 590 빌리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5천 뭐 한 900억 뭐 이 정도 되던 수준, 7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 이제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뭐 2815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 단위로 확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는 그거에 상응해서 사실은 통화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도도한 발전의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루고 했었으니까 요걸 제가 좀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일단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PPP가 근데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PPP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실질 환율에 근거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아마 중간고사 대비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모두의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다음 주에 원래 대면 수업을 하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다가 좀 늦게 이제 학교에서 다시 또 추가 연락이 와서 저희 재량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전에 듣기로는 학생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거는 이제 총학생회죠. 그래서 총학생회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비대면이 좀 연장되기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러한 의견을 아마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저한테 넘어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 학부 특성을 감안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한 주 더 비대면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변동이 있으면은 전체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 클래스 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중간고사 대비주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중간고사 주간이니까 아마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출제는 온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10월 말이 되겠다. 그죠? 10월 말이 됐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벌써부터 약간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좀 학습을 했었고, 오늘 내용들은 약간 경제학 베이스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천천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말씀을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